안녕하세요. 바이커들의 임성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커들의 김남구입니다. 네, 오늘은 미들급 슈퍼스포츠 머신 두 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 대는 YZF R7이고요. 또 한 대는 RS660입니다. 각자 한 대씩 일단 맡아가지고 타보고 또 바꿔서도 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ZF R7 같은 경우는 야마하에서 자랑하는 슈퍼스포츠 라인 YZF R 시리즈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도 뭐 커터급 R3랑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앞에 전면 카울 같은 경우는 R7이 오히려 R3보다도 약간 더 컴팩트하다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공기역학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적극적으로 달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슈퍼스포츠는 아무래도 작고 가벼운 쪽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고요. 크게 라이딩 포지션을 봤을 때는 YZF R3 같은 편안한 F차 보다는 오히려 YZF R1 같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슈퍼스포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RS660 디자인은 어떻게 보셨나요? RS660도 마찬가지로 상위 기종인 리타급 RS-V4와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도 있는데 프론트 페어링 옆쪽으로 에어 슬릿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반면에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실 연료 탱크였어요. 이 연료 탱크 끝부분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이쪽에 니그립하기 상당히 용이했습니다. 보기에도 상당히 터프한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풍만하고 볼륨 있는 연료 탱크에 비해서 리어 시트 쪽은 상당히 갸름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신 이제 슈퍼바이크 룩에 가장 잘 따르고 있는 디자인이고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 전통적인 옛날 스포츠바이크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데 연료 탱크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는 13m밖에 안 돼서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길이가 좀 길고 핸들 각도도 약간 좁은 편이에요. RS660보다는. 그래서 포지션이 조금 더 타이트하고 상체를 조금 더 정형 자세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고 리어칼 같은 경우도 처음에 YZF R6가 2006년에 나왔을 때 그런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때 이후로 디자인 변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유럽제인 아프릴리아 같은 경우는 슈퍼스포츠의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랙에서 타봤을 때도 그렇고 연료탱크 디자인 덕분에 체력이 확실히 덜 줄어들고 그립이 확실히 잘 나오니까 행오프 할 때도 무릎이 잘 걸려서 실제 라이딩 할 때 굉장히 실용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트랙에서 타보지는 못했는데 공도에서 시승을 해봤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핸들바가 좀 가까워서 조향하기도 편했고 손목에 힘도 덜 들어갔어요. 그런 반면에 R7은 전통적인 스포츠 모터사이클의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멀었어요. 트랙에서 탈 때는 그런 포지션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상에서는 과도한 정형 자세가 오히려 좀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시야 확보에도 좀 어렵고 아무래도 고기가 숙여지다 보니까 좀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RS660 같은 경우는 이 탱크 길이가 좀 상대적으로 짧아서 편한 것도 있고 핸들 위치 자체도 조금 높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세퍼레이트 핸들바는 보통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즘 바이크답게 좀 이렇게 펴져 있어서 돌발 상황이 났어도 긴급 기동이나 회피를 하기 쉽게 돼 있어서 컨트롤 면에서는 그게 더 용이한 것 같아요. 이 R7보다는. 얘는 지금 옵션 파츠가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랑 클러치 레버에 옵션 파츠가 들어가 있고 마스터 실린더, 리저버 캡도 옵션이고요.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옵션으로 순정 액세서리로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프레임을 보면은 엔진을 기점으로 해서 볼트 연결 방식으로 스윙암이랑 메인 프레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인 프레임이 드러나는 게 저는 상당히 슈퍼 스포츠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듭니다. 그렇죠. 슈퍼스포츠의 어떤 기본적인 거는 프레임 강성과 경량화가 필수인데 RS660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RS 125, 250, GP 500 시절에 나왔던 그런 레이서들처럼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나 있고 알루미늄 트윈스파 프레임을 쓴다는 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경량화에도 확실히 신경을 쓴 모습이고 스윙감도 일체감이 많이 드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R7은 애초에 태생이 슈퍼스포츠가 아니고 MT-07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가 원류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과 프레임이 사실상 일반 도로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프레임도 강성을 높게 추구한 그런 설계는 아니고 유연함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가격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다이아몬드 형태의 스틸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로드바이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딱딱하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들고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도로에서도 그냥 충분히 편하게 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반대로 또 포지션은 되게 빡세게 해놔서 그게 조금 특이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RS660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완전 트랙 스포츠인데 포지션은 의외로 편해서 또 놀랬고, R7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였어요. 앉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것 같은데 막상 달려보면 엔진 반응도 굉장히 편하고 프레임이나 강성 이런 부분도 그렇게 뭐 딱딱하게 돼 있지 않아서 오히려 타기는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R7 디자인이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임 기자님 타신 걸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이구나. 그리고 약간 R1 느낌도 사실 좀 났고,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헤드라이트가 R1이나 V6는 이쪽이 에어덕트잖아요. 이쪽에 헤드라이트 램프가 설치가 되면서 뭔가 좀 배신감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이. 약간 빈 공간에 좀 우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게 조금 아쉽지만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정말 슈퍼스포츠를 지향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지향했죠. 근데 이제 기본 바탕 자체가 일단 로드바이크이다 보니까 트랙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어서 엔진 그리고 성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S660은 V4 엔진에 반을 잘라서 직렬 2기통으로 만든 엔진입니다. 따라서 트로틀 매핑이나 엔진 매핑도 RS V4의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슈퍼스포츠 DNA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엔진 배기량은 659cc고 100마력이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데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시점은 9,500rpm이어서 상당히 고회전형 엔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리미트는 11,500rpm에 걸려 있고요. 주행을 해봤을 때도 4,000, 5,000에서 느껴지는 속도감이나 즐거움보다는 6,000, 7,000, 8,000으로 올라갔을 때, 고회전으로 돌렸을 때 배기음도 훨씬 더 맹렬해지고 가속력도 그때부터 훨씬 더 짜릿해지는 이제 슈퍼스포츠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토크는 6.8kg/m인데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시점이 조금 높았어요. 슈퍼스포츠다 보니까 8,500rpm에서 발휘가 됩니다. 그럼 저속 토크가 좀 부족한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6.8kg/m의 80%의 토크가 약 4,000rpm 정도에서 발휘가 되기 때문에 저속에서도 전혀 굼뜨거나 초반 가속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R7 같은 경우는 엔진이 일단 689cc 경렬 2기통 엔진이고 270도 크랭크샤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동감이나 박동감 이런 게 일반적인 옛날 병렬 2기통이랑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최대 출력이 75마력인데 8,750rpm에서 나오고 토크는 6.8kgm인데 6,500rpm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드바이크는 MT-07에서 온 엔진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팅이라도 좀 바꾼 줄 알았는데 스펙을 보니까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나 최대 출력이 나오는 시점이 똑같아서 엔진은 그냥 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또 전체적인 라이딩 포지션이나 분위기에 제가 휩쓸린 건지 여기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RS660이 진짜 고회전에서 힘을 내주는 정말 슈퍼스포츠다운 그런 출력 특성을 가졌다면 이 R7 같은 경우는 그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스포츠 네이키드 타는 정도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들링이 1200rpm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2000rpm만 넘어가도 그때부터 힘이 이미 충분히 나옵니다. 토크가 밑에서부터 쏟아져가지고 한 7,000~8,000rpm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는 힘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이 포지션만 생각하고 이제 진짜 끝까지 당겼다가 나오면은 그 뒤에 후반부 RPM은 사실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실용적인 영역이 굉장히 토크가 두텁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활용해서 쓰면 굉장히 재밌게 탈 수가 있는데 슈퍼스포츠다운 어떤 고회전에서 방방 감는 쥐어짜는 그런 즐거움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인지하고 탔을 때랑 아니고 탔을 때는 굉장히 아마 느끼시는 게 다를 거예요. 반대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별로 없다, 이건 MT-07 엔진이랑 같은 건데 라고 이미 알고 들어가시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RS660이랑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고출력이면서 RPM을 끝까지 썼을 때 최소 출력이 나오는 그런 세팅이고, R7은 저중심 토크, 중심 영역 토크에서 많이 나오는데 출력을 뽑아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토크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영역에서는 타기는 편한데 트랙 들어가면 아마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머플러 풀 시스템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랙에서 재밌게 타려면. 네, 일단 프레임을 비롯해서 셰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YZF R7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반 로드바이크의 뼈대를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 프레임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쓰고 있는 굉장히 로드 친화적인 그런 바이크로 되어 있고요. RS660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엔진을 기점으로 볼트 체결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모노코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경량화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공차 중량이 169kg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달릴 수 있는 세팅이 된 공차 중량은 183kg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7보다 가볍습니다. 이게 무게가 188kg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저게 더 가볍다. 183kg. 네. 킬로그램 가볍고 마력은 100마력인데 무게는 183kg. 그러다 보니까 스로틀링을 했을 때 훨씬 더 가볍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마력대 중량비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가격하게 몰아보지 못해서 강성이라든가 유연성을 체크해보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웠는데 혹시 트랙에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오히려 이거를 일반 도로에서 타기 전에 트랙에서 먼저 타봤기 때문에 그 위주로 사실 좀 감상이 남아있는데요. 트랙에서 탔을 때는 그냥 슈퍼스포츠 머신 그 자체였어요. 완전히 어떤 강성이나 이 부분에서 전혀 별다른 느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거는 트랙 스포츠 머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탔었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었고, 이게 오히려 로드바이크로 쓰인다는 게 좀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프레임이 드러나는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히 터프하고 멋스럽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거에 비하면 R7은 좀 빈약한 부분이 보이죠. 프레임이 일단 강인해 보이는 트윈스파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가리려고 이 플라스틱 파츠들을 많이 좀 덧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네이키드였을 때는 기계미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여기서 이제 용서가 안 되죠. 공기 저항도 생기고 스타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살짝 거슬리기는 해요. 딱 봤을 때 깔끔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애초에 예정된 디자인이 아니고 뭔가 더 추가로 이렇게 부착했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급미 같은 거는 좀 떨어지고, RS660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완벽한 편이죠. 진짜 디자인은 흠잡을 부분이 저는 사실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RS660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슈퍼스포츠가 CBR 트리플 R 30주년 에디션 나온 거 보고 진짜 반했고 RS660도 진짜 멋있습니다. 서스펜션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서스펜션이 이제 겉으로 보면은 오늘 황금색이고 이거는 이제 블랙이라 약간 급 차이가 나 보일 수도 있는데요. 등급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R7 같은 경우는 가야바제 포크와 이어쇼크를 같이 쓰고 있고, 다행인 부분은 프리로드를 포함한 압축 측, 신장 측이 모두 조절이 되는 그런 포크를 가지고 있고, 이어쇼크도 압축 측 빼고 나머지는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트랙을 가거나 내 몸에 맞게 스포티하게 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변경하면서 타는 그런 재미를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RS660 같은 경우도 다 조절이 거의 되겠죠? 마찬가지로 41mm 가야바 포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프리로드 압축까지 조절이 되는 세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화했던 부분이 로드 스포츠를 지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1mm 동일한 사양의 동일한 구경의 포크를 장착했다는 점은 R7이 기본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 타봤을 때도 서스펜션이 스포티하다, 정말 단단하다, 물렁물렁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반대로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날 것의 느낌이었다면 RS660은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나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느낌도 들고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서, 속도감으로 따지면은 RS660은 같은 120km를 달린다고 해도 속도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 R7 같은 경우는 120km만 달려도 이미 뭐 300km 달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날 것의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건 사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어느 게 더 고급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RS660이 고급 세팅인 거는 맞습니다. 리어 서스펜션도 모노쇼크 서버인데 프리로드 리바운드 모두 조절이 가능하고요. 충격 수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도면을 불규칙한 곳을 지날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특히 리어 서스펜션의 영향일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평균에서 조금 더 푹신한 편이고 얘는 평균에서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라 그래서 그런지 번갈아 가면서 탔을 때 친구가 훨씬 더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졌어요. 리어 서스펜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트 형상이나 이런 걸 봐도 RS660이 더 푹신하고 승차감이 좋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쿠션도 훨씬 메모리폼 같이 좋고,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형식상 붙여놓은 시트 같은 느낌? 굉장히 탄탄하기는 한데 뭐 이쪽에 스포츠 라이딩에는 더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일반 도로에서도 상당 시간을 주행을 해야 되는 장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RS660이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브레이크는 어떠셨어요? 브렘보 레디얼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코피스톤입니다. 더블 디스크고 320mm, 그리고 ABS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코너링 ABS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리어 브레이크는 마찬가지로 브렘보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엑셀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투피스톤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R7 같은 경우도 보급형으로 껴놓지 않고 레디얼 마운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로는 스미토모제인 것 같은데 캘리퍼들을 이제 4푸트로 물려 있고, 마스터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렘보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조작감이라든지 브레이크 터치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뭐 리터크 슈퍼스포츠 이상의 컨트롤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RS660이랑 약간 상반되는 부분은 뒷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얼마나 이 피드백이 빨리 오느냐 그건데, R7은 거의 네이키드 바이크 정도 수준의 굉장히 즉각적인 뒷브레이크 반응이 나와서 정말 감속을 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반면에, RS660은 정말 트랙에서만 쓰는 그런 느낌처럼 리어 브레이크가 거의 듣지를 않습니다. 정차했을 때 아니면은 코너링 중에 자세를 바로잡는 정도, 그 정도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RS660이 뭐 제 입장에서는 로드 바이크로 타기에는 더 편하더라고요. 리어 브레이크 거의 사용 안 했던 것 같아요. 제동할 때 항상 프론트 브레이크에 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동할 때 뭐 불안함이나 그런 건 없었고, 오히려 너무 잘 들다 보니까 살짝 누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살살 누르면은 생각한 정도의 제동력이 발휘되는 세팅 같았습니다.
전자장비 얘기를 자랑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딩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엔진 브레이크 강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라이딩 모드가 기본적으로 로드는 인디비주얼, 커뮤트, 다이내믹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설정이 되고 트랙 모드는 타임 어택 모드가 있고 챌린저 모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 브레이크 강도를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도심에서 커뮤터 모드로 두고 다녔을 때 엔진 브레이크가 되게 스무스하게 걸려서 피로감이 적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아프릴리아에서는 APRC, 아프릴리아 퍼포먼스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6축 IMU를 기반으로 코너링 ABS를 지원을 하고 이에 맞게끔 트랙션 컨트롤, 엔진 매핑, 엔진 브레이크, ABS 모두 단계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모드로 설정을 하고 나만의 세팅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다 하셨어요? 너무 많은데, 너무 자랑 오래 하시는데. 아니 뭐 근데 슈퍼스포츠가 어차피 진짜 스포츠 주행을 하고 스릴을 느끼고자 하는 건데 뭐 전자장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전자장비가 많으면 그만큼 이제 폭이 넓은 거죠. 끌 수도 있으니까. 저 뭐 있어서 좋죠. 네, 좋은 게 맞는데 저희 R7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ABS 하나 들었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사실 트랙션 컨트롤조차 없습니다. 계기판도 아주 단촐하게 돼 있고 흑백이고요. 디지털은 맞는데 정보가 나올 게 없어요. 그냥 뭐 계속 버튼 누르면은 트림미터 1, 2 나오고 적상권이 나오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전자장비 편에서는 내세울 게 없지만 저 많은 전자장비가 다 금액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R7은 대신 저렴한 가격이 무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없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제대로 배울 수 있잖아요. 전자장비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나의 몸으로 체득해 가면서 라이딩 스킬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 되게 진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장단점이 극명한 바이크입니다. 사실 두 대가 다 전자장비가 바로 윗급인 그 RS4급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 바이크는 R1이랑 비교하기에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전자장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이크는 웰던이 아니고 그냥 날 것이다, 익히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미들급을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한테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트랙션 컨트롤이 없다고 해서 바로 슬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철렁하는 거죠. 그때 트랙션 컨트롤이 개입을 하면은 바로 RPM이 떨어지고 트랙션을 찾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안심하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장비야 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건데 아무래도 출력이 더 높다 보니까 그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장비가 꼭 필요한 세팅이기 때문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아까 타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 이 출력이 뭐 100마력도 안 되고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출력을 맞춰놨는데 굳이 여기 뭐가 개입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출력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은 뭐 다 돈 문제겠죠. 2기통 특유의 그 엔진 브레이크가 워낙 강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도 달려있다고 했는데 그건 없고 슬리퍼 클러치는 있습니다. 급하게 다운시프트를 할 때 조금 미끄러뜨려서 뒷바퀴가 락되거나 불안정한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도는 이제 있는데 전자장비라고 하기는 어렵죠. 이야기도 나눠보고 타보기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무게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188, 183이니까 뭐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인데 그래서 얘가 더 가볍겠지 하고 이리저리 움직여봤어요. 저희가 항상 모터사이클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무게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세우는 과정에서 얘가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무게중심이 얘가 더 낮더라고요. 얘가 더 높고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하기 더 쉽다고 느껴졌어요. 주행했을 때 두 대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요거는 좀 중심이 밑에 많이 깔려있고 뭔가 이렇게 오뚜기처럼 기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기울여도 전혀 느낌이 잘 와닿지 않는 이 정도 각도로 돌고 있을 때 조금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RS660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무게중심이 조금 높은 느낌이 들어서 원하는 만큼 한 번에 확 기울이기는 확실히 좋은데 조금 수정하거나 민감하게 할 때 전자장비가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번 조금 걸러주는 느낌이 항상 들었어요. 스로틀 반응도 그렇고 전자식 스로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느껴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스로틀이 기계식입니다. 리턴 케이블이랑 다 달려있어요. 완전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날로그하고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말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무게중심이 좀 높아서 그런지 이렇게 선회할 때 확확 기우는 느낌이 그게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라는 생각이 안 들었던 건 전자장비의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즐거웠어요. 민첩하고 날렵하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고 코너링을 할 때에도 상당히 가볍게 내가 원하는 만큼 잘 기울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주행감은 사실 RS660이 조금 더 고급진 게 맞고요. R7 같은 경우는 고급지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직관적이다. 원래 슈퍼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저 같은 스타일에는 굉장히 즐겁게 탔습니다.
합니다. 오히려 요즘 바이크들이 전자장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바이크 거의 다 알아서 해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속도는 더 빨라지고 랩타임도 더 많이 줄겠지만 타는 재미는 저는 옛날에 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조금 전통적인 방식의 전자장비가 전혀 없던 시절에 만든 바이크인 것처럼 지금 내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감명 깊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컨트롤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 껍데기 씌운 F차인지 아니면 슈퍼네이키드인지 분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속 성능은 아무래도 리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고RPM 몇 번 써봐야 되잖아요. 4단에서 8,900 됐을 때 아, 요 정도 느낌이구나 하고 계기판 봤는데 170, 160 이렇게 나와 있길래 뭐야? 그렇게 안 느껴졌거든요. 120, 130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확실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아무래도 페어링 디자인이라든가 공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RS660에는 기본적으로 퀵시프터가 업다운이 다 되잖아요. 근데 R7은 옵션으로 퀵시프터를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전자 스로틀이 아니기 때문에 업시프트만 가능하고 다운시프트는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됩니다. 레브 매칭도 알아서 해야 되고요.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저는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장점인 거죠. 왜냐면 처음부터 다 알아서 해주면은 네. 레브 매칭도 못하고 언제 내려야 되는지도 오히려 이거 타다가 나중에 없는 거 탄다? 이러면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뭐 과하지 않은 출력과 가벼운 무게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움직임 특성들이 트랙 입문자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은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RS660은 이미 다 돼 있는 느낌이에요. 숙성이 상위 기종인 RSV4에서 엔진 배기량이나 출력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최상급이기 때문에 알차를 탈 때는 좀 마음가짐을 다듬고 스릴 좀 느낄 생각을 하고 올라타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다 갖춰져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빠져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기자님이 얘를 트랙에서 타보셨고 저는 얘를 트랙에서 안 타보고 R7을 태백 스피드웨이에서 TMAX 런칭할 때 타봤거든요. 공대에서 탔을 때 그때도 사실 제 평가가 좀 박했습니다. R7 시승할 때도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웬걸 트랙에서 타보니까 제가 얘를 다 못 쓰더라고요. 그만큼 기본기가 좋다는 거죠. 브레이킹이 너무 잘 되고 비우는 것도 전자장비 없으니까 생각보다 한계치가 높더라고요. 얘도 제대로 다 못 쓰는데 제가 어떻게 얘를 욕할 수가 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 중에서 사실 이 정도 급의 바이크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장단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데 RS660은 저는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탈 기회가 있었는데 트랙에서 탔을 때 정말 위화감이 전혀 없는 공도에서 당연히 주행 가능한 바이크지만 트랙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미들급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용인 스피드웨이 직선주로가 굉장히 길고 약간 커브가 져 있으면 더 내리막이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데서 다 감았을 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까지 스로틀을 다 감고 유지하고 시프트 원만 이렇게 탁탁 했을 때 컨트롤을 내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왜냐면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가속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까지 더해지니까 속도가 좀 너무 높으면은 브레이크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갈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를 높이고 랩타임을 줄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 그대로 그냥 헤드라이트 테이핑만 하고 레이스에 나가도 될 정도로 거의 다 갖춰져 있는 머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R7은 좀 여기저기 손을 많이 대야겠죠. 자기의 취향에 맞게.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가격 대비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세그먼트라고 볼 수 있죠. 미들급 스포츠인데 그냥 극과 극입니다. 얘는 1,799만 원, R3는 R3가 아니고요. R7입니다. 가격 차이는 정확히는 579만 원, 580만 원이라는 가격은 정말 큰 차이잖아요. 그렇죠.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친구는 1,800만 원이면 리터급 네이키드는 얼마든지 선택을 그렇죠. 할 수가 있죠. 이게 미들급에서는 끝판왕일지언정 가격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또 힘들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1,220만 원인데 저 RS660 가격에 맞추려면 요 한 대 사고 MX도 한 대 사고 슈트도 사고 헬멧도 사면 거의 비슷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경제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알차고 슈퍼스포츠니까 분명히 서브 바이크가 한 대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스쿠터를 한 대 더 들여도 가격이 저걸 넘지 않는다. 그 정도로 가성비가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비교가 되게 현실적인 비교인 것 같아요. 얘 한 대 살래? 얘하고 MX랑 수트랑 헬멧까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얘도 수트랑 헬멧은 사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트랙을 진짜 들어가야 되니까. RSV4 같은 완전히 플래그십 슈퍼바이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희가 느꼈던 또 다른 아쉬움은 이렇게 좋은 패키지를 가지고 엔진만 좀 작은 슈퍼스포츠의 끝판왕이 나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걸 안 만들어주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왔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사람이 간사한 거죠. 근데 이 엔진이나 이 구성에서 분명히 풀패키지인데 또 이걸 비싸다고 느끼니까 확실히 이 시장의 요구를 맞추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도 한 200만 원만 더 얹히고 라이딩 모드 많이 말고 레인이랑 어반 요 두 가지만 주고 TCS만 넣어주고 1420만 원이면 진짜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속이나 이런 스포츠 라이딩을 즐기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퀵시프트가 있으면 즐거움이 제곱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옵션인데 R7을 구입하시면 퀵시프트는 꼭 장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R16은 그냥 뭐 따로 아무것도 안 걸리고 탱크 패드 정도만 해주면 좋겠어요. 총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RS660은 만능 미들급 스포츠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트랙에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면은 공도에서는 되게 불편해야 정상인데 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네요. 공도에서 타기도 편하고 트랙에서 타기에도 편하셨잖아요. 다 할 수 있는 미들급 스포츠다. 투어도 갈 수 있고 트랙데이에 참가해서 트랙도 재미나게 탈 수 있고 공도에서 밀리는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도 스트레스가 적고 포지션도 편한 만능 미들급 스포츠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머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대에 현존하는 가장 프리미엄급 슈퍼스포츠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 바이크만큼 트랙에서 마음 편하게 타본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트랙에 최적화되어 있는 바이크고, 반대로 공도에 나와서 탔을 때도 편안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친구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으니까 일단 한 줄 평을 해주시죠. R7은 스포츠 모터사이클의 좋은 교보제다. 진실의 얼굴이 아닌데 지금. 이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처음부터 배울 수 있다. 레이스 스포츠의 진심이고 뭐 트랙데이를 넘어서 컵에도 나가고 KRRC에도 나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오히려 바이크의 원리를 배우고 물리적인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얘가 더 맞지 않나.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기본기가 탄탄한 모터사이클 교보제.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슈퍼 스포츠를 지향한 로드바이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뼈대나 엔진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로드바이크 기준으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기본 포맷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슈퍼 스포츠 포지션에 맞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름기나 이런 걸 다 빼고 완전 알맹이가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R7 컵이라든지 이런 게 열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를 화이트 캔버스처럼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세팅을 해가면서 트랙 데이도 한번 참가해보고 도로에서도 타보고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새로운 바이크 라이프가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맞는 바이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비교 시승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바이커즈랩 임성진 기자였습니다. 김남국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희 한 30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편집 큰일 났다. 잡담하는 부분은 다 빼고 해야죠. 오프 레코드가 많았어가지고 52분?